함부로 말하는 사람들과 상처받지 않고 대화하기. 내담자. 만날 때마다 말로 끊임없이 상처 주는 친구를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요? 정신과 의사. 이런 방법들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책임은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상대방이지만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계를 명확히 알게 해줘 조심하게 하는 겁니다. 셋째, 상대방이 험한 말과 행동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여 알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하려고 노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말에 대한 고민 끝에 책을 읽거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항목은 겹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에게 소중한 그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경우 말이죠. 가끔 한두 번 그러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넘어가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상습범인 경우라면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이 입히는 상처는 더 깊게 파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으로 유명한 저자 샘 호는 상처를 주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 자기가 상처를 준 것을 아예 모르는 유형. 둘째, 알고는 있지만 말해주어야 문제를 인식하는 유형. 셋째, 알면서도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누구누구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는 이야기야. 전에 내가 나한테 했던 말이야. 너 왜 그러고 사느냐고. 그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됐어. 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너에게 계속 맺힌 채로 남아있을까봐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세 가지 유형의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친구입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라는 듯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며 엉? 내가 그랬어? 언제? 두 번째 친구는 그보단 조금 낫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너한테 그 말이 상처가 될 줄은 미처 몰랐어. 세 번째 친구는 이걸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에 상처를 받고 그러냐? 그렇게 약해 빠져서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상전이 뭐니 하는 말도 다 내가 약하다는 증거라고. 마지막 친구의 이야기에도 당신을 향한 애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느끼는 통증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도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자기가 겪는 고통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에 자동 반사적으로 발끈하는 분 있으시죠? 가뜩이나 시달려서 힘든데 이게 왜 내 책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분명 아픈 곳을 마구 찔러대는 한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피해의식과 상처로 가득한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모자란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거라는 소리군. 그래요.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아픔에 당신 책임이 있다는 말은 지친 당신을 달래기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당신 삶에 들어온 것이나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 말과 행동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자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이 온전한 판단력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말을 했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당신을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들을 끌어당겨 귀에 담고 가슴에 묻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와닿는 건 다 다릅니다. 여기에 사람이 왜 그러냐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더라도 흘려보내기 쉬울 겁니다. 듣는 순간에는 기분이 좀 나쁘긴 하겠지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다면 피약성이 높은 사람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 말을 곰씹고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대체 왜 이 모양일까? 같은 자책 모드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당신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아닌 바에는 당신을 지나 흘러가 버리도록 옆으로 비켜설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는 당신의 책임 외에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어떤 상처보다 당신이 훨씬 더 큽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라고 철학자 니체가 말했던가요? 적어도 당신에게는 말로 상처 주는 그 사람보다 당신 자신이 100배, 1000배 더 귀한 존재이므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말로 돌을 던졌을지라도 그 돌을 다 맞을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상대방이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되 돌을 안 맞도록 노력하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어쩌면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돌에 맞은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프겠죠. 어쩌면 피가 날지도 모르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신을 돌보고 격려하기로 하는 것이 돌멩이 따위에 휘둘릴 내가 아니라는 자기 선언의 시작입니다. 악의를 갖고 침범해 오는 사람들과 맞서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기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욕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안 될 경계로 삼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명확한 경계의 침범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다 해줘야만 한다는 뜻인가요? 네, 하나하나 다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욕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당신과는 아주 다른 경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로 유명한 작가 잭 캔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바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나는 무지와 체념 상태로 살았다. 남들의 눈밖에 나거나 껄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말없이 남들의 생각에 따랐다. 잭 캔필드처럼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 의견을 밝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조차 자기 경기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어려웠다는 고백이 한편으로는 다소 위로가 됩니다.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에게 여기서부터는 넘어와서는 안 되는 저만의 영역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방이 더 잘 수긍할 거로 생각하시나요? 그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경계를 잘 지켜서 상대방의 힘이 당신 쪽으로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주도권을 그에게서 당신에게로 가져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힘 겨루기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짧고 굵은 선언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지키기 위한 시도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원칙인 표현과 연결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은 아프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와서 당신의 아픔을 느낀다면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소리내서 말하지 않으면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이, 그냥 나 혼자 아프고 말래. 아무 말 안 하고 말지 뭐. 하면서 말하지 않기를 선택하면 당신 역시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결정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심리학 실험 가운데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차가운 물속에 손을 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통증 자극을 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한쪽 집단에는 너무 아파서 실험을 중단하고 싶으면 언제든 아프다고 말하라고 기뜸합니다. 다른 쪽 집단에는 그런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통증을 주는 실험이라는 설명만 합니다. 두 집단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오래 통증을 버텼을까요? 당연히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이 더 오래 견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프다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통증을 조절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은 통증을 더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실험과는 달리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아프다고 호소하고 하소연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만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경계를 분명히 정해서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다 되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가 당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고 해도 상대방이 들은 척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는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코웃음을 치거나 못 들은 채 하면서 그냥 자기가 해오던 대로 똑같이 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침범당했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야 하는 건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명확히 자신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짓궂은 놀림을 당하고 왔을 때 엄마나 아빠가 나서서 그 친구와 아이를 화해하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엄마 아빠가 끼어들기보다는 아이들끼리 풀어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과 생각을 말하는 게 어려운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엄마 아빠는 상대방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화해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난꾸러기는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엄마 아빠의 노력이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 나서서 도와주려는 걸 지켜본 아이에게는 그래, 엄마 아빠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듣고 도와주는구나. 비록 그 친구는 똑같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같은 식의 내적 위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질 수 있지만 최소한 마음은 덜 상할 겁니다. 당신 옆에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굳게 믿어주고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이 많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당신만은 당신 편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 의해 명백히 경계를 침범당했다고 느끼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과감히 나서야만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좀 거슬리는데요.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맞으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아, 내가 이 사람의 발을 밟고 있구나 같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합니다. 굳이 그 사람 발을 되밟아 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당신 발 위에서 자기 발을 치우게끔 하는 말들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는 의사소통 전문가 샘 혼이 자신의 책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한 대사입니다. 생활 영어 시간에 How are you?를 배웠기에 외국인과의 첫 만남에서 이 말을 꺼내면서 말문을 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같은 말은 외워두었다가 공격자와 대화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말로 깊은 상처를 입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잘 지키는 걸까?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주 가는 가게 주인이 당신에게 반복해서 말로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 가게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가게 주인이 아니라 얼굴 안 보고 지낼 수 없는 사이라면 혹은 가게 주인은 가게 주인인데 도저히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가게 주인이라면 그 관계 안에 있으면서 자신을 지킬 궁리를 해야만 합니다. 도무지 거리를 둘 수 없는 사이라면 단단히 준비한 채 상대방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를 잘 해야 하는데 공격이 최상의 방어임을 생각할 때 적절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입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다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다시 이 시점에 반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연히 두 가문의 상처를 주고받는 역사를 통해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겠죠.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공격은 상대방에게 지금 하는 말이 부적절하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입을 불쑥 내민 채 인상을 쓰거나 한숨을 푹 쉬는 것처럼 신체 언어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어쩐지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대놓고 말로 하기보다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뾰루통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당신이 얼마나 화났는지 잘 알 거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당신을 찌른 사람이든 의지를 갖고 당신을 공격한 사람이든 상대방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처를 당신에게 남긴 공격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에 공감하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이런 식의 공격을 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아무 말 안 한다는 사실을 아예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또는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정신을 좀 차렸나 보군. 앞으로는 제 맘대로 하지 못하겠지? 같은 자기 멋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뚜렷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최대한 감정을 절제해야 하고 지혜롭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울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눈물이 쏟아지거나 목소리부터 떨려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대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감정을 제어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태생적으로 강한 공격자라면 당신이 울거나 화를 내도 공격을 멈추기는커녕 더 강력한 공격을 가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고민하고 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해오는 사람을 옆에 끼고 살고 있다면 준비나 예행 연습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과 똑같이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니체는 이에 관해서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상처를 상처로 갚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언뜻 들으면 내 눈 다쳤으니 네 눈도 다치게 하겠다. 잔인한 고대 법률 같으니라고 와 같은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유래가 된 성경 본문은 공격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갚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또 권유하는 이야기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자기 눈을 다치게 함으로써 갚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나도 당신 마음을 좀 아프게 하자 하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그걸 알게 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제 마음이 아픈 것으로 당신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대한다면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 내가 말을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 끝에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에 한 사람의 생각이 순식간에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져 인생을 사는 동안 자기 마음을 소중히 지키고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배우는 자존감 대화법.